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토요타 얘기를 좀 해볼까요? 토요타가 전기차 준비가 잘 안 됐다 저희가 1년 전부터 쭉 말씀을 드렸을 때, 야, 토요타가 세계 1위인데 뭘 모르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판매량이나 또 매출 그리고 순이익으로 보면 따라올 업체가 아직은 없는데 토요타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기업이 아니다. 그리고 토요타는 내구성, 품질 부분에 있어서 이미 미국 시장에서 정평이 나 있고 전 세계에서 각광을 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단순히 스펙만 보고 토요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렉서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으셨습니다. 혹은 또 기술을 따라가시는 분들은 그래, 토요타가 전기차 시대에는 좀 위태위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전고체 부분에서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현재 답보 상태에 다다라 있으니까 앞으로 전기차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일각에서는 국뽕이야? 무조건 일본 관련된 기업은 까고 보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저희는 누차 말씀드리듯이 기술을 따라가고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특허 관련된 내용들, 또 기술적인 특이점, 이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타 관련해서는 전기차 부분에 이렇다 할 기술적인 특이점, 그리고 업계를 선도할 만한 혁신적인 그런 기술에 대한 제안, 또 상품 구성,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누차 말씀드리는 핵심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기술과 순수하게 배터리만으로 PC 시스템을 운영하는 전기차, 순수 전기차는 제어, 그리고 또 관련된 기술적인 특이점이 상당히 다릅니다. 전혀 다른 자동차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릅니다.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연기관, ICNG를 어시스트하는 정도로 전동화 부분, 파츠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전기차 같은 경우, 순수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배터리, BMS, 그리고 주파수 제어, 이걸 통해서 최대한 높은 성능을, 효율을 극강으로 끌어내기 위한 제어 기술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어떤 특징, 또 제어에 관련된 핵심, 또 특허에 관련된 특이점, 이런 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보수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토요타의 특허에 하이브리드와 EV를 함께 합산하라고, 또 거기에 전고체 배터리 특허까지 포함해서 카운터를 합니다. 그래서 EV 시대의 최고의 특허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최고의 기술 기업이다, 이렇게 자화자찬을 많이 합니다. 그에 비해서 현대기아는 10위권 밖으로, 특허 얼마나 되지도 않은데 과연 일본 기업을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하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걸 가다가 국내 언론에서 토요타가 이렇다더라, 국내에서는 특허가 이밖에 안 된다더라, 잘못된 그런 워딩을 간혹 하는 그런 미디어들이, 또 혹은 언론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BG4X 관련해서는 출시부터 이건 문제가 많은 전기차고, 이 동력 성능을 비롯해서 제품의 구성, 주행 거리, 또 관련된 EV의 기술적인 특징들을 고려해 볼 때 이거는 한 3, 4년 정도 기술에 있어서 좀 뒤처진, 굳이 비교하자 그러면 한국의 코나 EV, 니로 EV 요 정도 수준에 해당하는 현행 EV, 니로 EV 말고요. 그래서 한 최소 3, 4년, 길게는 4, 5년 정도 뒤처져 있는 기술의 그런 결과물이다. 저는 결과물을 보고 얘기를 하니까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동력 성능, 150kW, 사륜마저도 160kW니까 218마력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상당히 저성능의 파워트레인을 얹어 놓고서도 주행거리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이오닉 6보다 못한, 물론 아이오닉 5라든지 EV6보다는 좀 주행거리가 많이. 그래서 이제 토요타가 들고 나오는 게 뭐였냐면, 성능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성능을 저희가 강조를 하려는 게 아니라, 토요타 알잖아요, 내구성. 배터리 10년간 24만, 25만, 저희가 90% 이상 보장할게요. 이걸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터리의 열화가 전기차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원가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배터리를 얼마나 장시간 믿고 쓸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그걸 확실하게 보증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기술의 토요타, 내구성의 토요타, 또 실루엣 토요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워딩을 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부 토요타가 칼을 빼들었다, 토요타가 이제 내구성으로 승부를 한다, 믿을 만한 내연 자동차 이상의 신뢰성을 갖춘 전기 자동차를 드디어 일상생활에서 이용할 수 있게 토요타가 BG4X라는 모델을 내놨다. 또 스바루의 솔테라가 같은 형제 모델이죠.
이렇게 워딩을 했단 말이에요. 자, 10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배터리 내구성은.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토요타가 쌓아온 명성, 토요타의 신뢰, 이걸 그냥 믿어라, 뭐 이런 의미였던 거죠. 뭐 시간이 지나서 이거를 검증해 봐야 되는 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뭐 이거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이런 분위기에 토요타 BZ4X의 큰 이슈가 터졌죠. 주행 중에 바퀴가 빠지는 결함이 발견이 된 겁니다. 바퀴가 빠져가지고 사고를 낸 그런 사고는 없었는데 다행히 이 휠을 고정하는 그런 너트가 서서히 풀려서 바퀴가 빠질 수 있다. 이게 저속 주행에서도, 고속 주행뿐만이 아니라 저속 주행에서도 이런 위험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요거를 좀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운행을 좀 하지 마십시오라고 발표를 한 게 6월 말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차하시고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운행 금지, 위험하니까 운행하지 마십시오, 이런 명령이 나왔고요. 그 명령을 토대로 토요타에서는 운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지를 했었죠. 그리고 나서 한 달 조금 넘게 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개선점을 이제 찾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블룸버그에서 8월 6일자 기사가 바이백, 환불하겠다,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달 넘게 조사를 했는데 이 바퀴 빠지는 이 결함을 수정, 리콜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드디어 판단을 하게 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토요타에서 이거는 아키텍처 설계상의 문제다. 지금 토요타의 전기차는 ETNGA, E Electric, T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라는 플랫폼을 사용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TNGA,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내연차에 사용되는 모듈러 플랫폼에 이 일렉트릭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 자동차 플랫폼을 전기차에 맞게 좀 수정해서 사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명칭에서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BZ4X도 배터리를 탑재한 상태에서 1.9톤 후반대, 2톤 가까운 무게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에서 토요타는 극강의 경량화를 추구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BZ4X의 사이즈 4.7m 정도 되는 요 정도 사이즈에서 2톤 가까운 그런 SUV 형태의 자동차를 이렇게 뭐 만들어 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를 만들던 그 패턴 그대로 전기 자동차에 접근을 했고, 그로 인해서 아키텍처상의 중량 증가라든지 구조 변경에 따른, 또 배터리가 자리를 하부에 크게 차지를 하면서 서스펜션의 구조 변경이 또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변경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혹은 설계 과정 없이 제품이 만들어져서 생긴 문제가 아니겠느냐. 주행시 진동 주파수와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전체 구조를 다시 변경하지 않으면 수정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지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하부의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휠과 타이어의 결속부의 그런 구조 자체를 변경을 하게 되면 단순히 그것만 변경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부 전체에 뭐 링크까지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왜냐하면 진동 주파수에 대한 간섭이라든지 또 그걸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재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당분간 BZ4X는 정상적인 판매가 어려울 걸로 보이고, 출시돼서 이제 3,000대도 팔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수정 작업 후에 다시 재출시를 해야 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건 성능은 보잘것없지만 150kW, 160kW, 203마력, 217마력 뭐 요 정도 성능밖에 안 되지만 일상 영역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고, 요런 성능들을 믿고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사고 없이 이용할 수가 있으면 이게 이동 수단으로서는 최고의 가치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문제는 쉽게 말해서 이제 주행 중 시동이 꺼지는 문제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뭐 현대에서도 뭐 팰리세이드, 또 기아의 카니발도 주행 중 이게 그 스톱앤고하고 관련해서 오류가 생겨가지고 이제 저속에서 시동이 꺼지는 문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또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보완을 통해서 리콜로 해결을 한다 라고 치면은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이런 문제들은 구조적인 설계 결함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정 보완 리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판단까지 가서 환불까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안으로 보면 좀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전기차의 첫 번째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토요타가 왜 전기차 출시 안 하고 왜 하이브리드에만 의존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토요타가 우리도 준비 많이 했어 하고서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갑자기 BG4X 플러스 16종을 들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많이 우리가 낼 거고 앞으로 전동화에 우리도 올인할 거야. 그리고 총 뭐 81조나 되는 돈 쏟아 부을 거야. 전기차 아키텍처 구조 설계에만 40조 이상을 쏟아 부을 거야.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야심차게 출시한 첫 번째 전기차가 다른 문제도 아닌 토요타가 가장 자신이 있어 했고 또 브랜드의 컬러라고 했었던 내구성, 안정감, 안정성, 그리고 신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그걸로 인해서 환불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토요타니까 이거 환불해 주는 거 아니겠느냐. 현대기아 같으면은 죽어도 환불 안 해주고 막 민기적거리고 부인하다가 결국은 리콜로 여야무야 해결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 토요타가 이걸 한 달 넘게 문제를 끌고 와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백기를 들고 환불을 꺼내든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타가 지난 2010년에 소프트웨어 결함, ECU 결함이죠. 이것 때문에 2014년에 12억 불을 배상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청문회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회장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증언하러 갔다가 막 눈물까지 흘리면서 호소를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유의 사태로 번졌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렉서스가 고속도로 경찰관이 갑작스러운 급발진으로 인해서 190km의 속도에서 사고가 나서 일가족 4명이 사망을 하는, 이게 무전을 통해서 다 방송이 돼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또 벌어졌었죠.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배상금은 물론이고 그 배상금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태 때문에 신뢰 추락으로 인해서 당시에 40조 이상의 시총이 빠지는, 그래서 토요타가 다시 이를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까지도 나왔습니다만, 뭐 다행히 2년 만에 1위로 다시 복귀를 하는 저력을 보였죠.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는 뭐 ECU 문제가 아니었다, 뭐 시트 말림 문제였고 그 가속 페달의 노후 문제였다, 뭐 이런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또 결론이 나가지고 토요타가 거봐라 우리 말이 맞지, 뭐 이런 식으로 뭐 분위기가 조금 반전이 되는 뭐 이런 그런 마무리가 좀 석연치 않게 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전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타는 미국에서 이런 안전 문제, 이 주행 중 바퀴가 빠지는 문제는 급발진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이 돼버리면은 제2의 토요타 리콜 사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환불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당시에 2010년도에 토요타가 시트가 말려가지고 이게 가속 페달을 고착시키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지만 아주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우리는 리콜을 할 정도로 책임감이 굉장한 제조사입니다. 이걸 마케팅에 이용하려고 하다가 몸매를 맞았습니다. 그게 무슨 햇소리야. 너희들 차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왜 선심 쓰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 뭐 그래서 뭐 너희들이 잘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국내 일부 이제 일본 브랜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이걸 또 그대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인 거예요. 토요타니까 인정하고 뭐 이렇게 리콜 환불까지 간다. 이게 원래 일본 제조사에서 잘 써먹는 워딩입니다. 우리나 되니까 이 정도. 뭐 이런 그런 스탠스들, 그런 태도들을 통해서 뭔가 토요타가 책임감 있는 브랜드라는 척을 사실 토요타는 그동안 잘 해왔어요. 어쨌든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일단 판매된 분이 300대 정도가 안 됩니다. 220대? 뭐 210대? 그 정도 되는데, 요게 이제 환불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뭐 유럽에서 판매된 2000대라든지 그 외 지역에서 판매된, 얼마 판매가 안 된 이유는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안 좋고 완성도가 떨어진다,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돼서 다행히 많이 안 팔렸습니다. 이게 뭐 아이오닉 5라든지, 뭐 EV6처럼 막 3만 대, 4만 대 이렇게 막 판매가 됐었다 그러면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이러면 또 제2의 리콜 사태, 코나 EV 화재 사건이 리콜 사태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게이트로 번졌을 텐데, 다행히 이제 판매 대수가 얼마 되질 않아서 뭐 크게 환불 규모는 확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무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어쨌든 토요타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 해왔고, 급하게 출시된 BZ4X가 떨어지는 동력 성능이라든지 기술적인 완성도는 차치하고라도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안정성, 그리고 또 신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를 일으켜서 환불이 되고 있다라는 건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이 상당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기존의 강자들, 기존의 시장을 지배했던 그런 선두 업체들이 더 이상 전기차 시장에서 유리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파워트레인이에요. 파워트레인. 전기 모터와 배터리에 비임해서 배터리의 제어가 뭐가 그렇게 어렵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그게 어렵지 않고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문제였다면 기술의 토요타가 왜 다른 브랜드들과 비슷하거나 압도할 수 있을 만큼의 파워트레인, 주행거리를 확보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그런 조악한 성능의 전기차를 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랑하는 안정성, 신뢰, 또 내구성, 이런 문제에 있어서 치명적인 의문을 일게 하는 주행 중 바퀴 이탈 가능성이 있는 오류, 이러한 실수들을 왜 했을까? 늘어나는 중량, 그리고 배터리가 차지하는 범위 확대로 인해서 기존의 네오자동차와 확연하게 달라진 그 아키텍처 설계,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게 되면 그 어떤 제조사도 시장을 리딩할 수 있을 만큼의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를 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토요타가 실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생각이 없어서, 당연히 기술도 있고 실력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리법칙을 비롯해서 비즈니스, 그리고 사람들의 인생 전반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상수가 뭡니까? 시간입니다. T. 시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시간의 제약 없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개발을 한다 그러면 상품성 좋은 전기차들, 자동차들이 뭐 토요타든 어디든 BMW든 벤츠든 나오겠죠. 하지만 항상 그 T, 시간이 문제입니다. 이게 왜 문제입니까? 경쟁을 통해서 촉박한 시간, 경쟁사가 이 정도의 상품을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 동시대에 경쟁을 하려면 그 제품과 비슷하거나 능가하거나 혹은 약간 부족하더라도 다른 부분에서 그 상품을 압도할 수 있을 만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내놔야 됩니다. 시간이라는 요소가 경쟁 요소로 가장 중요한 상수로 작용을 하게 되면 서두르게 됩니다. 서두르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경쟁을 하다가 기술 문제로 인해서 도태되는 현상이 그래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왔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기술을 얼마나 잘 쌓아왔는데, 내연 자동차 시대의 얘기입니다. 새로운 룰, 새로운 기술, 새로운 기반의 시장이 열렸다면 그 시장을 가장 잘 준비하고 오래 고심하고 상품성을 다져온 브랜드들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러고 있습니까? 테슬라가 그렇습니다.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를 잘 따라가고 있는 기업들도 보면 시간, 노력, 비용을 아끼지 않는 기업들입니다. 자, 올인을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들, 그러면서도 시간적인 제약으로 인해서 서둘러야 되는 기업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너무나 자명합니다.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고 현재 하이브리드에 거두어들이는 그러한 달콤한 열매에 심취해 있다 보면 전기차 시대가 오는 게 탐탁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토요타는 일본 국민들은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전기차 발표하기 3개월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도 충전소 확대요? 이거 뭐 필요할까요? 이런 입장을 취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제 하이브리드의 제동이 걸렸습니다. 영국에서 2035년에 하이브리드를 완전히 퇴출시키고 공장을 폐쇄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토요타는 거기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뭐 퇴출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하이브리드와 경쟁을 하면서 그들의 자동차 산업을 견인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디젤을 자기 손으로 지금 죽이고 있거든요. 2030년도에 디젤을 완전히 퇴출시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디젤뿐만 아니라 가솔린, 하이브리드 니들도 예외가 아니야. 유럽은 이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BMW를 중심으로 내연차를 좀 더 오래 판매할 수 있도록 이 규제를 좀 완화시켜달라는 그런 강력한 요구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분위기로는 내연차는 2030년에 퇴출이 되고 하이브리드 2035년 퇴출 수준을 밟을 걸로 보이고요. 미국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아시아권이나 그 외 지역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겠죠. 토요타에게 남겨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토요타 세계 1위가 얼마나 갈 것인가, 뭐 길어야 한 3년 갈 것이다라고 예단을 한 게 뭐 국뽕이나 바램이나 뭐 토요타가 너무 싫고 짜증나서 이랬다기보다는 현재 자동차의 흐름, 기술적인 어떤 흐름, 그리고 또 토요타가 보여주고 있는 상품성, 기술적인 특이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안을 해봤을 때 이러한 형태로 시장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드렸던 겁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전기차 시장은 좀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과 그리고 또 포괄적인 어떤 기술의 동향, 또 상품성이 담고 있는 기술적인 특이점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토요타의 BZ4X 그 스바루의 솔테라 요 같이 개발된 거예요. 솔테라의 사륜 기술을 또 토요타가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이 사륜 기술이 복잡한 동력 계통을 거쳐야 되는 내연기관에서 좀 돋보였던 기술인데 이 전기차 전기 모터는 그렇게 복잡한 그런 동력 전달 장치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감속기 하나만 거쳐서 나오는 건데 이 트랜스퍼 유닛을 거쳐가지고 기계식이든 아니면 뭐 비스커스 커플링이든 다판 클러치든 어떤 방식으로 뭐 이렇게 제어가 됐던 간의 내연 자동차식의 사륜 분배는 이 전기차에서는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왔던 스바루의 기술을 전기차에 강조를 할 만큼 기술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대에서 토요타가 준비해 놓은 어떤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있는 거 다 끌어서 심지어는 배터리 10년 동안 뭐 90% 열화 안 될 겁니다. 그 이상으로 실내에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배터리 수명을 이뤄놨습니다라고 당장 확인할 수 없는 모호한 워딩까지 다 끌어 모아서 출시한 BZ4X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아키텍처의 설계 문제로 바퀴가 빠지는 결합 때문에 환불까지 갔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